전산회계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시험 공부 시작 전에 어떤 이론을 공부해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또는 한번 쭉 공부하긴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복습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2021년에 출제된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 90문제를 키워드별로 분류하여 간단한 이론과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격증 합격을 응원하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회계의 의의와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회계의 의의는 회사의 돈에 관련된 정보들을 기록 계산 정리하여 회계보고서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로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회사의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한다. 이 항목은 재무상태표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회계의 목적이 맞습니다. 2번 회사의 일정 기간 동안 경영성과를 측정한다. 이 항목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3번 종업원의 실적을 분석하여 근무 태도를 평가한다. 자, 이 항목은 회계의 목적이라기보단 인사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4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항목도 회계의 목적이 맞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재무제표의 종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무제표의 종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글자를 따서 재, 손, 현, 자, 주 이렇게 암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오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경영성과 이 키워드를 기억해주세요.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우리가 일정 기간 경영 성과라고 하면 손익계산서 기억해 주시기로 하셨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재, 손, 현, 자, 주 기억하시죠? 답은 1번 주기입니다. 주라고 해서 주기가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석과 주기를 헷갈리도록 문제에 출제하는 편이니 기억해 주세요. 재, 손, 현, 자, 주, 주는 주기. 세 번째 유형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과 구성 요소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 부채는 기업이 미래에 갚아야 하는 돈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말하죠. 또한 이러한 재무상태표가 작성되는 기준은 구분 표시, 1년 기준, 유동성 배열, 총액주의, 미결산 항목 및 비만 계정 표시 금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 표시는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을 종류별, 성격별로 분류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1년 기준은 자산과 부채는 결산일 현재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준으로 인해 우리는 자산을 1년 내에 현금화가 되면 유동자산,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이면 유동부채,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유동, 비유동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빠른 순서, 즉 유동 다음 비유동 순서로 재무상태표에 기록해줘야 합니다. 총액주의는 자산과 부채를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자산이 10,000원이 있고 부채가 10,000원이 있다고 퉁쳐서 적는 것이 아니라 자산 10,000원, 부채 10,000원 이렇게 총 금액으로 적으라는 기준이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단기매매 목적이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우리가 방금 배웠죠? 유동성이 낮은 항목이 아니라 높은 항목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자산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우리 퉁쳐서 적지 않기로 했었죠. 자, 그 다음 4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 차입금 등의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년 내에 갚아야 되면 유동부채가 맞죠. 그래서 3번과 4번은 다 맞고 답은 2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자산부채자본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산은 미래경제적 효익으로 미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특별히 틀린 내용이 없죠. 자, 2번. 자본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자녀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다. 맞는 말이에요. 3번.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의 자원의 유입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여기에서 유입이라는 건 들어온다는 뜻인데 우리 부채는 유입이 아니라 유출이라고 표현을 해야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틀린 설명으로 답은 3번입니다. 4번. 복식부기를 적용 시 대차평균의 원리가 사용된다. 자, 이 항목도 복식부기라는 건 차변, 대변 두 번 적는 거고 차변, 대변 두 번 적으면 대차평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같아지는 원리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4번은 맞고 틀린 답은 3번입니다. 6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1번 볼게요. 1번.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는 말이죠. 2번.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아까 이 항목으로 틀리게 나왔었죠. 유출 맞는 말이에요.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여기선 맞는 말이네요. 3번. 단기 차입금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가 맞죠. 4번.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없다. 비유동부채 중에서 1년 이내에 나갈 것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우리가 유동부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으로는 4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번째 유형은 기업의 손익계산입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손익계산 문제를 푸실 때 기초재무상태표, 기중손익계산서, 기말재무상태표를 그려서 문제에서 주어진 항목들을 해당 위치에 적으신 뒤 딱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기초자본에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더하고 당기순손실이 나오면 빼면 기말자본이 나온다.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당기순손실은 기말자본. 공식에 대입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는 해당 기초, 기말의 자산부채 자본과 수익비용의 위치를 잘 적어주셔야 올바른 답을 구할 수 있겠죠. 7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총 수익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우리는 공식에 대입해 문제를 풀어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1월 1일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를 그려줍니다. 문제 푸실 땐 그냥 빠르게 적으세요. 문제에서 주어진 금액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 자산은 여기에 대입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 기초 자본은 여기에 대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기말 자산은 여기에다 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기말 부채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비용은 여기 손익계산서에 기록을 해주셔야 되겠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진 금액들을 전부 다 대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항상 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빈칸을 채워볼게요. 먼저 기초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란에 금액을 적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자본란도 적어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뭐였었죠? 그렇죠. 기초 자본에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더하고 당기순손실이 나오면 빼면 기말자본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초 자본에 어떠한 금액이 더하거나 빼지면 이 기말자본이 나온다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64만 원과 90만 원. 90만 원에서 64만 원을 빼면 26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해당 위치에 당기순이익이 26만 원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수익 금액도
구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 이익이 플러스 26만 원이 나오는 거니까 26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36만 원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8번.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기말 자산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이번에는 기말 자산을 구하라고 했네요. 동일하게 기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말 재무상태표 이렇게 그려보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1월 1일 기초의 자본 총액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부채 총액은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수익 총액은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비용 총액은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하나 더 있는데 단 부채 총액은 기초와 기말이 동일하여 주어진 자료만 고려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기초의 부채 금액과 기말의 부채 금액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금액, 기초 자산 금액을 구할 수 있겠죠. 135만 원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기로 한 공식 기억나시죠? 기초 자본에 단기 순이익이 나면 더하거나 단기 순 손실이 나면 빼면 그 금액은 기말 자본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금액이 하나가 더 있네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마이너스 24만 원, 단기 순 손실이 24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기초 자본에 단기 순 손실이 나왔으니 이 금액을 빼면 기말 자본이 나오겠죠. 기말 자본이 31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말의 자산도 구할 수 있겠죠. 111만 원이네요. 답은 111만 원 3번입니다. 다음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제2기 기말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본 거래는 없음. 자, 이 손익계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자동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기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말 재무상태표. 자, 이 문제는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2기의 기말 자본금을 계산을 해야 하니까 2기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 보셔야 해요. 2기 초, 2기 말, 그리고 2기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셔야 헷갈리시지 않으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1기의 기초 자본금과 그리고 수익, 그 다음 순이익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제 위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었죠? 그렇죠. 기초자본금에 단기순이익이 나오면 더하면 기말자본금이 나온다. 그래서 기말자본금 금액이 33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1기의 기말자본금은 2기의 기초자본금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2기의 기초자본금이 33만 원이고 2기의 수익이 40만 원. 그리고 비용이 33만 원.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7만 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공식에 따라 2기의 기초 자본금에 단기 순이익 7만 원을 더하면 기말 자본금이 나온다. 얼마? 그렇죠.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는 게 익숙해지시면 굳이 표를 안 그리시고 여기 자체에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다음 재무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특정한 금액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그 금액에 대한 이제 설명을 문항으로 주어졌죠.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그려서 대입해 보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말 재무상태표. 기초자산은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기초부채도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초의 자본은 자연스럽게 5만 원이라고 구하실 수 있겠죠. 기말 자산은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고 기말 부채는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말 자본은 6만 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대입해보면 5만 원에서 단기순 이익을 더하면 6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단기순 이익이 만 원인 것도 알 수 있겠네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자본은 5만 원이다. 5만 원 맞죠? 단기순이익은 만 원이다. 만 원 맞네요. 단기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 부채의 증가는 만 원이고 자산의 증가는 2만 원이죠. 그래서 자산이 더 많이 증가한 게 맞네요. 마지막 기말 자본은 5만 원이다. 5만 원이 아니라 6만 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거래입니다. 주로 회계상 거래를 물어보는 문제와 거래의 판료소, 결합관계, 거래 종류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회계상 거래를 물어보는 문제는 회계상 거래와 일반적인 거래의 의미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회계상 거래이지만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것은 화재, 분실, 도난, 파손 등이 있고, 두 번째, 회계상 거래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거래인 것은 주문, 구두계약, 약속 등이 있습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가 회계상 거래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1번,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5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돈을 실제로 낸 거니까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2번, 회사의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이사를 연봉 1억 원에 스카우트하기로 구두 계약하였다. 자, 이렇게 구두로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한 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나머지도 읽어볼게요. 3번,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고자 상가를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임대하기로 하기만 했으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지만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으니까 회계상 거래가 맞겠죠. 4번, 사업 운영자금 목적으로 은행에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차입했다. 자, 차입했다는 건 내가 빌렸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12번 볼게요. 12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회계상 거래가 맞죠.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원가 500만 원의 마스크가 소실되었다. 자, 이렇게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서 없어진 거는 일상적으로는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계상 거래가 맞다고 말씀드렸죠. 3번, 마스크 8만 장을 8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상품의 주문서를 메일로 발송을 했다. 자, 이렇게 주문하겠다고만 얘기를 하면 요거에 대해서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카드 대금 50만 원이 통장에서 이체되었다. 회계상 거래가 맞죠. 13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1번, 화재로 인해 상품의 일부가 파손되다. 자, 우리 화재, 분실, 도난, 파손 이런 것들 회계상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상에서는 거래가 아니지만 회계상 거래다. 2번, 신입사원 김사랑 씨를 채용하다. 자, 이렇게 채용하는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3번, 신규 거래처로 주식회사 희망상사를 선정하다. 이것도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4번, 사업 확장을 위해 새로운 건물을 임차하기로 결정하다. 요거에 대해서도 회계상 거래가 아니네요. 그래서 거래에 해당하는 건 1번입니다. 14번부터는 거래의 판료소, 결합관계, 거래의 종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푸실 땐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거래의 판료소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원래 자리와 증가하면 내 자리, 감소하면 내 자리의 반대편에 적는 분계 원칙. 회계상 거래를 기록할 땐 증가하면 내 자리, 감소하면 반대편에 적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산이 증가하면 자산의 원래 자리인 차변, 감소하면 대변에 적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회계상 거래는 총 8가지 요소, 판료소로 적을 수 있는데 이를 거래 판료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모든 거래는 거래의 판료소의 결합에 따라 작성이 되는데 차변 요소끼리 또는 대변 요소끼리만 결합하는 경우는 없다. 세 번째,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의 뜻. 교환거래는 수익, 비용이 없는 거래를 말하고 손익거래는 차변에만 비용이 기록되거나 대변에 수익만 기록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합쳐진 것을 말하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 다음 자료에서 거래의 판료소 중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구분으로 올바른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가나다에 나온 이 항목들이 차변에 쓰는 건지 대변에 쓰는 건지를 구분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부채의 원래 자리는 대변인데 증가했다고 하니 대변에 적어줘야 되겠죠? 자본의 원래 자리는 대변인데 감소했다고 하니 차변에 적어줘야 되겠네요.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에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대변, 차변, 대변 4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회계의 판료소 간 결합이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차변에 있는 요소들끼리 또는 대변에 있는 요소들끼리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어디에 적어야 되죠? 그렇죠? 차변.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 차변, 대변이니까 되겠네요. 자, 2번,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
가능하겠죠?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입니다. 이렇게 차변 요소와 차변 요소끼리는 결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도 볼게요.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6번, 다음 중 거래의 결합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은 1번, 우리 부채의 증가라고 나와 있는데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에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 대변이 바뀌었네요. 답은 1번. 나머지도 볼게요. 2번,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 맞네요. 3번,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 이것도 맞네요. 4번,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 다른 항목들은 다 맞아서 답은 1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거래의 결합관계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우리가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의 뜻을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이 항목들이 나오면 분개를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번 분개는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현금. 2번 분개는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3번 분개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4번 분개는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분개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2번은 차변의 비용이 와서 손익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합관계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3번이 답이 되겠죠. 18번, 다음의 거래를 거래의 8요소로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해당하는 거래를 분개를 해보면 알 수 있다. 차입금 100만 원과 이자 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분개를 해보면 현금이 총 106만 원이 나갔으니 대변에 현금 106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차입금이 감소, 부채가 감소했으니 차변에 차입금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자를 낸 건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차변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부채의 감소와 비용의 발생, 그리고 자산의 감소 3번입니다. 다음 거래를 보고 거래의 요소의 결합관계로 옳은 것은 토지 1억 원을 구입하고 취득세 50만 원과 함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것도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토지를 구입했고 토지 플러스 취득세 가격을 우리는 토지 가격으로 차변에 증가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감소하는데 대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이므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거래의 8요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1, 2, 3, 4번을 보고 분개를 하실 수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자기 자본 5천만 원을 대표자 명의 통장에서 출자했다. 자, 사장님이 자기 통장에서 돈 빼서 회사에 넣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회사에 어떤 걸로 넣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보통예금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통예금이 증가했으니 차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 회사에 이제 출자를 해서 늘어난 자본금, 이렇게 자본을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맞는 말입니다. 2번, 기계장치 7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여 구입했다. 기계장치를 구매했으니 기계장치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를 했겠죠.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감소를 했겠네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맞는 표현입니다. 금융기관에서 1억을 1년 만기로 차입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다. 금융기관에서 1억을 빌렸으니까, 차입했다는 건 빌렸다는 거죠. 빌렸으니까 부채가 증가했을 거예요. 부채의 증가,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니 현금이 늘어나서 자산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3번도 맞는 표현이네요. 4번, 약속어음을 300만 원 발행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외상매입금을 지급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이 감소했겠죠. 외상매입금은 나중에 돈 줄게 라고 하고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발생한 부채를 말하는데,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왔겠네요. 그리고 대변에는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준 거니까 이거에 대해선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부채 증가의 계정 과목을 써주셔야 되겠죠. 4번의 답은 외상매입금이 감소했으니까 부채의 감소, 그리고 지급어음이 증가를 했으니 부채의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1번. 다음 중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가 분기를 했을 때 수익 또는 비용 계정 과목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1번. 예수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 거래를 분기를 해보면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분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왜? 수익 비용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 2번. 미수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다. 자, 그러면 차변의 현금 그리고 대변의 미수금 이렇게 분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수익 비용이 나오지 않았으니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입니다. 3번. 통신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 분계는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통신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을 했으니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입니다. 답은 3번이겠죠. 4번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갚은 거죠. 그러면 차입금이 감소했으니 차변의 차입금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쓰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6번째 유형은 계정의 개념과 대차평균의 원리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계정 과목의 뜻과 분류를 물어보는 문제는 검색을 활용하자. 두 번째, 대차평균의 원리. 차변, 대변의 합계는 최종적으로 같아야 한다. 세 번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잔액은 자기 자리에 남는다.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23번 같은 문제는 해당 계정 과목의 뜻을 알아야 해서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만 29번 같은 문제는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을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 있어 오픈북 테스트처럼 볼 수 있는 것은 꿀팁입니다.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의 잔액이다. 상품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기말에 재무상태표의 각각의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들을 주고 우리에게 상품을 찾으라고 했죠. 이 문제에서는 대차평균의 원리, 즉 차변의 모든 계정들의 합계와 대변의 모든 계정들의 합계가 같다라는 이 원리를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해당하는 여기 나와 있는 계정 과목들이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럼 재무상태표를 간략하게 그려볼게요. 차변에는 자산의 합계들이 와야 되겠죠. 여기에서 자산인 것들은 개발비, 받으러움, 선급금, 단기대여금, 그리고 상품 이렇게 있죠. 그러면 금액을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 이 위치에는 부채 금액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부채는 단기 차입금, 미지급 비용, 외상 매입금 이렇게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 위치는 자본이 오게 되는데 우리 자본금 금액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산의 총 합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품을 제외한 자산의 합계는 총 147만 원이네요. 그리고 부채의 합계는 121만 원이네요. 그럼 우리는 차변의 147만 원 더하기 상품의 가격과 대변의 부채의 121만 원 가격과 이 50만 원 자본금이 합쳐진 금액이 합계가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대차평균의 원리. 그러면 147만 원에서 121만 원 부채를 빼고 50만 원을 빼면 이 금액이 상품의 금액, 즉 24만 원이 나오겠죠. 답은 1번 24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쳐보시면 되겠죠. 23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여기서 답은 2번인데 자 2번 문항을 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 땡땡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했다. 유가증권을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면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4번 다음 중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자 일정 시점 재무 상태 우리는 이 문구를 보고 이거 재무상태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계정 과목을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2, 3, 4번 중에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닌 수익, 비용이 들어간 애를 찾으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상여금과 기부금은 자산부채 자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5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과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 2, 4번은 다 맞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세요. 3번을 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추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회계에서 임대라는 표현이 있고 임차라는 표현이 있죠. 자, 여기서 임대라고 하는 표현과 임차라고 하는 표현의 차이점은 대가 들어가면 내가 빌려준 거고 차가 들어가면 내가 빌린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내가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이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은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보증금이죠. 그래서 이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의 예시를 들 때는 추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된다. 즉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맞는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아닌 걸 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우리 비유동자산에 해당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헷갈릴 땐 우리 어디서 찾는다? 그렇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7번 다음의 계정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자, 이렇게 성격이 다른 걸 물어보면 세 가지는 같은 분류에 해당하고 하나가 다른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검색해 보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수금은 자산에 해당하고 선수금은 부채에 해당하죠. 그리고 차량 운반구도 자산, 그 다음 당좌예금도 자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선수금이 답이 되겠죠.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자, 비유동 부채라고 하는 부채는 우리 유동 부채는 1년 내로 갚아야 되는 거, 비유동 부채는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 등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장기자가 붙은 장기 차입금이 비유동 부채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이네요. 29번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위와 동일한 문제이죠. 답은 1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이외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30번 다음 계정 중 합계잔액 시산표에 대변 잔액란에 표시될 수 없는 계정이 포함된 항목은 자, 이렇게 대변 잔액란에 표시가 될 수 있는 계정의 분류는 우리 원래 자리가 대변인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입니다. 여기에서 부채, 자본, 수익이 아닌 애는 누구인가요? 그렇죠? 미수수익, 가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7번째 문제 유형은 분계입니다. 자, 분계를 할 줄 알면 이 문제 유형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1번 회사의 매출과 관련한 다음의 분계에서 괄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항목은 그러면 여기 차변에 쓰일 수 없는 항목을 찾으라는 이야기겠죠. 자,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 이렇게 왔네요. 상품을 매출하고 여러분들이 차변에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현금으로 돈을 받으면 현금, 당좌 예금으로 받으면 당좌 예금, 그리고 외상으로 판매를 하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사용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금은 상품 매출과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32번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하였을 때 차변 또는 대변에 기록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자, 그러면 이 회계 처리를 3월 2일과 3월 26일에
해보시면 되겠죠. 3월 2일 주식회사 송파로부터 상품 200만 원을 주문받고 계약금 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3월 2일 분계를 해보면 우리가 주문받았다 까지만 보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지만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죠. 그럼 이 계약금 받은 거에 대해서만 현금 받았다 차변의 현금 40만 원. 그리고 계약금을 받을 때는 뭐라고 쓰죠? 그렇죠. 먼저 받은 돈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월 26일. 3월 26일에는 우리가 상품을 인도, 즉 실제로 주문받은 상품을 보낸 거죠. 자, 이 인도하고 계약금 40만 원을 제외한 160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3월 26일의 분계는 우리가 상품을 실제로 인도했으니까 상품 매출이라고 대변에 써주시고 차변에는 선수금이라고 써놨던 계정 과목을 차변에 써서 없애주시고 상계 처리해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고 하니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3월 2일의 이 분계와 3월 26일의 이 분계에서 사용하지 않은 계정 과목은 2번 예수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3번 아래의 거래 내용과 가장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업무용 노트북을 150만 원에 구매하고 현금으로 택배기사에게 지급한 배송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여러분들이 판매가 아니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샀다. 그러면 그때는 비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배송비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에 현금이라고 쓸 수 있겠고 나머지를 카드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품을 사면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계정 과목을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분계를 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 계정 과목이 어떤 건가요? 그렇죠. 3번 복리후생비죠. 그래서 답은 3번 복리후생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분계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거래 내용을 회계 처리하는 경우 차변에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은 9월 11일 본사 영업부김 대리는 매출 거래처 A사 방문 시 거래처 A사에 선물할 음료수를 구입하고 아래의 영수증을 취했다. 음료수를 구입을 했는데 이 음료수를 구입한 목적이 거래처 A사에 선물을 할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접대비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8번째 유형은 전기입니다. 전기란 분기한 것을 원장에 옮겨 적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옮겨 적어진 원장들을 총계정 원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출문제 유형은 35번처럼 이렇게 실제로 분계한 내용들을 전기하라고 하거나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어진 결과물들을 보고 어떠한 거래들을 옮겨 적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5번 아래의 분계 내용을 계정별 원장에 전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2월 1일에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 거래처에 선물 등을 현금을 주고 사줬나 보네요. 이 분계를 전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밑에 나와 있는 항목과 별개로 그냥 위에 한번 따로 해볼게요. 분계를 전기를 할 땐 내가 사용했던 이 계정 과목들만큼의 원장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접대비 T계정, 현금 T계정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접대비 T계정을 먼저 작성을 할 건데 접대비 T계정에 이 분계를 전기를 할 때는 접대비가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를 봐주시면 돼요. 지금 접대비 계정은 차변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차변에 있는 내용을 차변에 그대로 금액을 적어주실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적는 순서가 날짜 12월 1일 그리고 금액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 여기 가운데 적는 내용은 접대비의 반대편에 있는 계정 과목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현금 마찬가지로 현금의 T계정에 이 분계를 전기를 하려면 현금이 어디에 있지? 대변에 있네. 그러면 대변에 전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적으실 때 12월 1일 그리고 100만 원 그 다음 반대편에 있는 이 접대비 계정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12월 1일에 분계를 전부 다 전기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위에 나와 있는 이 전기된 항목들과 같은 걸 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6번 다음 중
계정 잔액의 표시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정의 잔액의 표시, 이 잔액이 표시되는 곳은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각각의 자기 위치에 자리가 남는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금은 부채이니 대변의 자리가 남는 게 맞고, 토지는 자산이니 차변의 자리가 남는 게 맞고, 보통예금도 자산이니 차변의 자리, 외상매입금은 부채이니 대변의 자리가 남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틀린 거겠죠? 다음 자료에서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이자 수익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최종적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는 이자 수익의 금액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 금액을 이 이자 수익의 T계정을 보고 분계를 유추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쉽게 접근을 해볼게요.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수익은 증가하면 어디? 그렇죠. 대변에 적히겠죠. 감소하면 어디? 그렇죠. 차변에 적히겠죠. 자, 그러면 이 대변에 적혀 있는 어떠한 금액들의 항목들은 다 수익이 증가한 항목들인 거고, 차변에 적혀 있는 금액들의 합계들은 다 수익이 감소한 항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10월 1일에 10만 원이 증가했네. 자, 이 분계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을 보통예금으로 받은 건데, 분계를 유추를 해보면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의 보통예금, 10월 1일 기준으로는 이자 수익이 10만 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31일에 선수 수익 6만 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전기된 항목을 분계로 생각을 해보면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선수 수익 6만 원. 이러한 분계는 내년 이자를 미리 받아서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으로 써놨는데, 기말에 가서 이자 수익을 감소시켜주고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감소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이자 수익이라고 최종적으로 적히는 금액은 4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12월 31일에 손익이라고 하는 이 분계로 생각을 해보면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손익.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분계는 기말에 수익을 마감할 때 하는 분계이죠. 즉, 우리는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는 이자 수익의 금액을 알려면 여기까지의 분계를 통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10만 원이 발생했고 6만 원이 차감이 됐으니 4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단기의 손익계산서로 표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2번 4만 원이 되겠죠. 38번 주식회사 공유의 계정별 원장의 일부이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단기 이자 비용의 거래 내역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자 비용의 T계정을 주고 이 전기된 항목들을 보고 분계를 유추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날짜 순서대로 한번 분계를 해볼게요. 10월 31일은 우리 이 전기된 내용 볼게요. 우리 이 전기된 내용은 다시 이제 분계를 해보면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즉, 이자를 냈는데 보통 예금으로 낸 거죠. 그래서 1번 항목은 틀립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현금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12월 31일 이 전기를 다시 분계로 생각을 해볼게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 분계는 우리가 이제 단기에 발생은 했지만 미지급, 아직 안 준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번 항목도 틀립니다. 왜? 단기에 발생한 이자 비용이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5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죠. 자, 3번 바로 볼게요. 단기분 이자 비용은 50만 원이다. 맞는 말이죠. 10월 31일과 12월 31일 이 금액의 합계가 우리 단기분 이자 비용이겠죠.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 볼게요. 차기로 이월되는 이자 비용은 50만 원이다. 수익과 비용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죠. 자산부채 자본만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9번째 유형은 유동자산의 회계정보 처리입니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눠져 있죠. 문제도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번부터 46번까지 당좌자산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9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건 현금, 그리고 요구불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말하죠. 여기서 현금은 통화 또는 통화 대용증권을 말하고, 요구불예금은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4번 받으러움이 답이 되겠죠. 40번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계정 과목과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올바른 것은 이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은 가지급금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1번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외상매출금의 기말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에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자료를 주고 우리에게 외상매출금의 기말 잔액을 물어봤는데 이러한 문제는 이 해당하는 계정 과목, 여기서는 외상매출금이죠. 이 외상매출금의 T계정을 그려서 이 외상매출금 T계정 안에 해당하는 위치에 어떤 금액이 오는지를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의 T계정을 그려서 이 해당하는 위치에 어떤 금액들이 오는지를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 증가하면 차변, 감소하면 대변이겠죠. 그리고 증가하는 곳 가장 맨 위에는 기초, 즉 1월 1일에 작년에 외상매출금 있었던 금액의 잔액이 올해로 넘어올 것이고, 그 다음 감소하는 부분의 맨 밑에는 기말 잔액이 이렇게 적히겠네요. 그리고 기초 밑에 외상매출금이 이렇게 쭉쭉쭉쭉 금액들이 적힐 건데 이 금액들의 합계는 외상매출금들이 올해 증가한 금액들이겠죠. 왜 증가를 했을까요? 그렇죠. 외상으로 매출을 해서 증가를 했겠죠. 그래서 여기 금액들의 합은 외상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이 금액들의 합은 어떤 금액들일까요? 그렇죠. 외상매출금이 감소했으니까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금액이겠죠. 외상매출금 회수액 이렇게 적힐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매출 할인한 금액도 여기 마이너스 되는 곳에 적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외상매출금의 T계정을 그려서 이 금액들을 여기다 대입을 해 보시면 기말 잔액, 즉 이 위치에 오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먼저 외상매출금 기초 잔액 8만 원이죠. 그 다음 외상매출액 40만 원이네요. 그 다음 외상매출금의 회수액 24만 원이죠. 그 다음 매출 할인액 2만 원이네요. 여기서 당기 외상 매입액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과는 상관이 없으니 계산할 때 포함을 안 시키시면 되겠죠.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 증가한 금액이 48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감소한 금액이 26만 원이죠. 48만 원 빼기 26만 원은 22만 원, 즉 답은 3번이네요. 그래서 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문제는 종종 출제가 되니 이 외상매출금 T계정 해당 위치에 어떤 금액들이 오는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42번 다음 중 외상매출금에 대한 계정 기입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외상매출금의 T계정을 주면서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전기된 내용들을 보고 분계를 유출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일단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 증가하면 차변, 감소하면 대변이고, 자, 증가한 날짜 빠른 순서대로 볼게요. 우리 2월 11일 상품 매출이라고 적혀 있는데 4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외상매출금이 증가했는데 상품 매출 때문에 증가를 했대요. 즉 상품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매출했다는 뜻이겠죠. 1번 문항 볼게요. 상품을 40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맞는 말이네요. 3월 5일 볼게요. 받으러움 5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외상매출금이 감소했고 받으러움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분계로 따지면 지금 차변의 받으러움이고 대변의 외상매출금인데 외상으로 매출해서 외상매출금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걸 받으러움으로 받았다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2번 문항 볼게요. 3월 5일 상품 5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거래처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받다. 자, 어음으로 받은 건 맞는데 지금 상품을 매출한 게 아니라 상품을 매출해서 발생했던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3번 5월 11일 거래처 보도로 외상매출금 70만 원에 대해 회시불능으로 대손 처리하였다. 자, 분계를 볼게요. 분계를 보면 지금 외상매출금이 감소를 했고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 이런 분계가 전기가 되어 있는 모습인 거죠. 외상 매출금이 감소했고 대손 충당금도 지금 감소를 한 상태인데 이러한 분계는 지금 3번의 문항처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즉 회수 불능이 돼서 대손 처리했을 때 이러한 분계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입니다. 자, 6월 2일 볼게요. 6월 2일 거래처에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6월 2일의 분계는 대변의 외상 매출금 그리고 차변의 보통예금 이 분계가 전기된 것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상매출금을 보통예금으로 돈으로 받아서 외상매출금이 이제 회수가 된 거죠. 이러한 분계가 전기가 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으니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43번 다음 중 바드러움 계정이 차변에 기재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바드러움이 차변에 적혀있는 분계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항 볼게요. 1번 상품을 3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으로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 자, 그럼 상품 샀으니 차변의 상품 대금으로 가지고 있던 거래처의 어음으로 지급한 거죠. 다른 거래처의 어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걸 지급한 건데 받았을 때 차변의 바드러움이라고 적었을 거고 지금 그걸 준 거니까 대변의 바드러움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타인 발행 어음을 준 거죠. 그래서 1번은 아니네요. 자, 2번 상품을 5만 원에 매출하고 그 대금으로 동전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다.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그 다음 차변에는 동전 발행 우리가 거래한 그 동일한 지점에 어음으로 받은 거죠. 그러면 차변에 바드러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바드러움이 적히는 거래 맞네요. 답은 2번이겠죠. 자, 나머지도 볼게요. 3번 비품을 3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으로 2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비품 샀으니 차변의 비품 그리고 어음으로 발행해서 줬으니 대변의 지급어음이 아니라 우리가 비품을 사고 어음을 주면 미지급금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비품을 5만 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동전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자, 그럼 비품 팔았으니 대변의 비품 그 다음 차변에는 마찬가지로 비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바드러움이 아니라 미수금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4번 다음 중 바드러움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것도 문항 하나하나씩 분계를 해볼게요. 1번 상품 매출 700만 원을 하고 매출처 발행 약속 어음을 받다. 자,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그리고 어음 받았으니까 차변에 바드러움 이렇게 쓰실 수 있겠네요. 대변에 온 게 아니니까 답이 아니죠. 자, 그 다음 상품 매출하고 수취한 약속어음 700만 원을 외상매입금 지급을 위해 배서 양도하다 라고 나와 있네요. 외상매입금 지급을 위해서 어음을 양도한 거죠.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지급했으니 외상매입금이 감소해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이렇게 부채 감소로 오실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이제 다시 준 거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우리 회사 어음을 준 거면 대변에 지급 어음 쓰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품 매출을 하고 받은 약속 어음을 다시 넘겨준 거니까 즉 배서양도해 준 거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도 볼게요. 3번 외상매출금 700만 원을 매출처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다.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은 거니까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리고 차변에는 바드러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매입처에 발행한 약속어음 7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우리가 지급해준 어음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차변에 지급어음 그리고 대변에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드러움이 대변에 기록되는 건 2번이죠. 45번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 분계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문제 볼게요. 12월 31일 결산 시 외상매출금 잔액 3천만 원에 대해 2%의 대손을 예상을 했다. 당사는 보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말 분계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다. 우리가 지금 외상매출금의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2%의 대손을 예상했다는 건 이 3천만 원의 2%만큼을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장부에 설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금액을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3천만 원의 2%면 얼마예요? 그렇죠. 60만 원이죠. 60만 원 금액만큼을 우리는 대손 충당금으로 장부에 최종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손 충당금을 60만 원만
설정을 해놓으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잔액이 10만 원인 거죠. 그러면 얼마가 부족해요? 그렇죠. 50만 원을 추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 50만 원 추가로 설정을 할 때 하는 회계 처리는 차변의 대손 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6번 무릉은 단기 차익 목적으로 남양전자 주식회사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만 원에 매입을 했으며 취득 시 거래 수수료 5천 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1번 취득 시 처리한 주식의 계정은 당좌 자산에 속한다. 자, 지금 우리가 단기 차익 목적으로 취득을 했으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2번 취득 시 발생한 거래 수수료는 영업 외 비용에 속한다. 자,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가 들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 비용이라고 계정 과목을 별도로 써 주셔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 수수료 비용의 계정 과목의 코드는 우리 900번대 즉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요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자, 그 다음 3번 취득한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 계정으로 처리한다. 맞는 말이네요. 4번 취득 시 처리한 주식 계정의 취득가액은 6천만 원이라고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왜? 우리 이 5천 원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별도로 비용으로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47번부터 52번까지는 재고자산 파트입니다. 재고자산에서는 상품 T 계정을 그려 계산 문제를 푸는 것과 단가 결정 방법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또는 매출 원가의 금액의 크기 비교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문제 풀기에 앞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품 T 계정의 구성 요소와 단가 결정 방법에 따른 금액 비교 기억해 주세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47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을 말한다. 자, 이렇게 판매를 위하여 가지고 있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자동차 대리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차량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자, 자동차 대리점에서는 판매용 차량을 재고자산이라고 분류를 하겠죠. 동그라미. 3번 재고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건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이 있다. 맞는 표현이네요. 동그라미.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8번 재고자산과 관련된 지출금액 중 취득원가에서 차감되는 것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되는 건 3번이죠. 매입 할인. 이 외에도 차감되는 건 매입 환출 및 애누리도 해당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9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상품의 단기 총매입액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품 T 계정을 그리실 줄 안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상품 T 계정의 차변의 가장 위쪽에는 기초 상품 재고액이 오고 그 밑에는 단기 순매입액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대변의 우측에는 대변의 위에는 상품 매출 원가가 올 거고 밑에는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T 계정을 그려볼 수 있겠네요. 해당하는 금액을 대입해 볼게요. 기초 상품 재고액 8만 원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 4만 5천 원 그 다음 매출 원가는 16만 원.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순매입액을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단기 순매입액이 단기 총매입액의 매입 애누리 그리고 환출 그리고 할인을 뺀 금액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단기 총 매입액에 대한 금액이죠. 그러면 이 금액을 X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X 마이너스 문제에서 주어진 매입 애누리 2만 원을 단기 순매입액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상품의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항상 같아야 되니까 식을 이렇게 세워볼 수가 있겠죠. 밑에다 적어볼게요. X-2만원 더하기 8만원은 16만원 더하기 4만 5천원. 그러면 X는 이렇게 넘어가면 14만 5천원. 즉
단기 총 매입액은 14만 5천 원이라고 1번으로 답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 14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상품의 T 계정을 그려서 해당하는 위치에 어떤 금액들이 오는지를 아시고 이 단기 순 매입액의 금액이 이 단기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환출 할인 금액 등을 뺀 금액이다.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50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매출 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앞서 정리해드린 방법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을 해서 제가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러면 물가가 하락한다는 가정이면 그 부등호 모양이 반대편으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방법은 4번 후입선출법이 되겠죠. 51번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4번 생산량 비례법은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 방법이 아니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의 변동이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이것도 우리 상품 T 계정을 통해서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가 상품 T 계정에 기초, 단기, 순 매입, 기말 재고, 매출 원가 이렇게 이제 그려본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어떤 걸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기말 재고액이 변동하고 그거에 따라 매출 원가도 변동을 한다. 자, 그럼 매출 원가가 변동을 하면 여러분들은 매출 총 이익 또는 단기 순 이익의 변화가 있다는 걸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만약에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감소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총량은 일정해야 하니까 매출 원가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겠죠. 자,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이 증가한다면 이익은 감소할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기말 재고액이 어떤 평가 방법을 선택해서 얘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매출 원가는 이 총량은 같아야 하니 매출 원가는 상대적으로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이 증가할 테고요. 그래서 이 연관관계를 알고 계시면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3번이라고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 총이익이 감소한다. 이렇게요. 10번째 유형은 비유동자산의 회계정보 처리입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유형자산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3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현재 완공 전에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에 해당하죠. 동그라미.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3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비품. 마찬가지로 1, 2, 3번은 모두가 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은 유형자산에 해당하지만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은 유형자산이 아니라 투자자산이겠죠. 자, 그래서 적을 때도 투자 부동산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4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 유형자산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자,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3번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는 유형자산이 아니다. 토지는 유형자산 중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고 유형자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도 읽어볼게요. 토지, 설비 자산,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55번 아래의 거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개정 과목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래를 우리가 분개를 해보면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을 알 수 있겠죠. 업무에 사용 중인 토지를 2천만 원, 취득가액은 1,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대금 중 5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받았고 나머지는 만기가 3개월 후인 어무로 받았다. 자, 그러면 한 개씩 적어볼게요. 일단 토지를 처분했으니까 토지를 감수시켜야 돼서 대변에 토지라고 적으시면 되고, 이 토지를 감수시키는 금액은 여러분들이 취득했던 금액, 즉 1,000만 원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래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사용을 했다고 하면 감가상각누계액이 있겠지만 이 토지는 감가상각누계액이 없는 계정 과목이니 차변에 바로 받으신 금액, 보통예금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보통예금 금액은 500만 원.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만기가 3개월 후인 어음으로 받기로 했는데, 만기가 3개월 후인 어음으로 받기로 했다고 받을 어음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겠죠? 자, 우리가 미수금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자, 미수금이라고 적어주시고 2천만 원 중에 500은 보통예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금액인 1,500만 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000만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아서 발생한 이익이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서 수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기를 하고 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분기에서 나오지 않은 계정 과목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감가상각누계액이죠. 답은 2번입니다. 56번. 다음 중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는 사실 유동자산 파트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 분류가 된 점 알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유동자산이 아닌 건 3번 예수금이죠. 예수금은 부채로 분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7번. 다음에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금액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취득원가에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1번. 취득 시 발생한 설치비. 취득할 때 발생한 설치비면 포함을 시키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사용 가능 후에 발생하는 소액 수선비. 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진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이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졌었는데, 자,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고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플러스를 시켜줬었습니다. 이렇게 소액으로 발생하는 수선비는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 즉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2번이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3번. 유형자산을 본래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시운전비. 이렇게 시험으로 운전 해볼 때 들어가는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셔야 되겠죠. 자, 4번. 유형자산을 본래 의도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반비. 마찬가지로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58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한 예시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1, 2, 3, 4번 중에 하나는 이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중에 이제 다른 애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1번 건물의 피난시설 설치. 자, 이 항목은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는 항목이죠. 2번 파손된 건물의 유리의 교체. 자, 이 항목은 우리가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는 항목이죠. 3번 건물의 엘리베이터의 설치. 요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죠. 자, 4번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자,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혼자 수익적 지출인 2번 파손된 건물 유리의 교체가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59번.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유형자산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토지, 두 번째 건설 중인 자산.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죠. 어떤 게 있죠? 4번 건설 중인 자산이 답이 되겠네요. 60번. 내용 연수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와 관련이 없는 감가상각 방법은? 자, 이 그래프 모양을 보고 요거랑 관련이 없는 감가상각 방법을 찾으라고 했죠. 지금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내용 연수 연도가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정액법은 해당하지 않겠죠. 정액법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가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내용 연수가 점점점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떨어지는 방법들은 우리가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 다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점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 답은 4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61번 다음 자료에 따라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밑에 있는 이 자료들을 보고 분개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분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유형자산을 처분했다고 하니까 첫 번째로 대변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을 써주면 되겠는데 지금은 그 유형자산이 어떤 건지는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금액 유형자산을 지울 때 우리가 처음에 취득했던 취득원가, 즉 여기에 나와 있는 기초의 자산가액을 1,000만 원, 요 금액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형자산 1,000만 원. 두 번째로 적으셔야 되는 항목은 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상계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감누액 여기서는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니 이 금액을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어떤 것으로 받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현금이라고 적을게요. 600만 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세 번째로 나온 이 항목 잠깐 볼게요. 단기 중에 자본적 지출 금액. 우리 자본적 지출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포함을 시키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유형자산 1,000만 원이 아니라 우리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지울 때 1,200만 원이라고 적어야 올바른 계산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적고 나서 이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비교를 해보면 차변은 1,100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대변에는 1,200만 원이니까 차변에 100만 원이 이렇게 적혀야 되는데 이때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가요? 손실인가요?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왜? 비용 자리니까. 그래서 답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00만 원이 나온다라고 해서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62번 다음은 비품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비품의 처분가액은 얼마인가? 마찬가지로 분개를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할 땐 항상 처분한 거에 대한 감소를 먼저 적어주세요. 대변에 비품 처분했으니 대변의 비품 그리고 비품에 대한 취득원가를 적어주셔야 되겠죠. 금액에서 알려준 100만 원 적으시면 되고 자 감가상각 누계 같이 세트로 지워주셔야 되겠죠.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 적어서 30만 원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는 이 비품을 돈 받고 팔았으면 그 금액을 뭘로 받았는지 뭐 현금 등으로 받았을 거고 그 금액을 이제 적어주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금액이죠. 당연히 안 알려줬겠죠. 자 그러면 알려준 걸 적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추가로 알려준 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30만 원이 있다. 손실이니까 차변에 적어볼 수 있겠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러면 30만 원 이렇게 적고 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차변의 합계 여기까지 적혀진 걸로 차변의 합계를 보시면 60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에는 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여기 금액이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그래서 답은 1번 40만 원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63번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갖는 비화폐성 자산과 관련된 계정으로 올바른 것은 자 물리적 실체가 없다. 그럼 이 말을 보자마자 우리는 이거 무형자산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1, 2, 3, 4번 중에 무형자산은 어떤 게 있나요? 특허권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을 물어봤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들어가서 컨트롤 F 누르고 검색하시면 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 11번째 유형은 부채 회계정보 처리입니다. 부채는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4번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죠?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찾아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답 바로 말씀드릴게요. 3번 사채입니다. 사채가 비유동 부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동 부채에 해당합니다. 65번 다음 자료에서 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 주어진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이 부채를 다 골라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부채인 것들은 외상매입금, 미지급 비용, 선수금, 단기차입금, 그리고 예수금 이렇게 전부 다 부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이 모든 금액들을 다 더해주시면 답이 2번 700만 원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2번째 유형은 자본금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산회계 2급에서만 나오는 계정 과목인 인출금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인출금은 기업주가 현금, 상품 등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인출이라고 하며, 인출금 계정 과목은 자본금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기말 결산 시 자본금으로 대체를 해줘야죠. 자,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알고 계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66번, 다음 중 개인 기업의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아닌 것은 1번, 영업용 비품을 1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영업용 비품을 구입하고 현금 지급했으면 차변의 비품, 그리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쓰실 수 있겠네요. 자, 답은 1번이죠. 개인 기업의 자본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아니니까요.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2번, 단기 중에 현금 500만 원을 추가 출자하였다. 자, 이렇게 추가 출자하면 회사에 돈이 들어온 거니까 차변의 현금,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가 추가 출자하면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3번, 기말 결산 시 인출금 300만 원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다. 자본금 딱 봐도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죠. 자, 그 다음 4번, 기말 결산 시 당기 순이익 30만 원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다. 4번의 거래도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맞죠? 아닌 거는 1번이 답입니다. 67번, 기말 자본금이 120만 원일 때 다음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기초 자본금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료를 주고 기초 자본금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금액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기초 자본금에 단기 순이익은 더하고 단기 순 손실을 빼면 기말 자본금이 나온다. 이 금액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초 자본금 이 금액이 이제 얼마인지 궁금하신 거니까 기중에 수익이 70만 원, 비용이 58만 원, 그래서 이익이 12만 원이 나온다. 이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기말 자본금이 120만 원이다. 요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본 파트에서 이 기초 자본금에 단기 순이익만 더하는 게 아니라 인출금과 추가 출자액도 계산을 하는데 포함이 되고 기말 자본금이 나온다. 요렇게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항목들까지 고려해 주셔야 올바른 기초의 자본금을 구할 수 있겠죠. 이 기말 자본금 120만 원에서 거꾸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단기 순이익을 빼고, 그리고 추가 출자액도 빼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인출금은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금액이 98만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기초 자본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98만 원입니다. 13번째 유형은 수익과 비용의 뜻과 분류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수익과 비용의 뜻, 그리고 분류를 알고 계시고 프로그램을 통해 찾는 기능을 잘 활용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68번, 아래의 설명에서 괄호 안에 적절한 단어는 무엇인가? 괄호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 원가 또는 매입 원가이다. 괄호는 산출 과정에서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매출액에 대응이 되는 원가다. 그래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해서 제조 원가, 매입 원가다. 그러면 매출 원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실제로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 등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죠. 자, 69번, 다음 중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는 2번이 답이죠. 미지급 비용은 말이 비용이라고 붙어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지만 이거는 부채죠, 부채. 그래서 비용이 아니라서 답입니다. 70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속하지 않은 항목은 1번 영업사원 여비교통비, 2번 영업사원 급여, 3번 영업승용차 감가상각비, 4번 영업승용차 처분 손실. 자, 여기에서 답은 4번이죠. 영업승용차의 처분에 대한 손실이 나온 건 영업 외의 비용이죠. 그래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아니죠. 71번, 다음에 각종 세금에 대한 회계 처리 중 계정 과목을 잘못 적용한 것은
자, 세금으로 처리한 항목들을 한번 볼까요? 1번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금. 우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보유 중인 건물에 대한 재산세. 보유 중인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세금과 공과금이 맞습니다. 보유 중이니까. 자, 그 다음 3번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마찬가지로 보유 중에 토지의 부동산세가 나가면 세금과 공과금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4번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자, 이렇게 종업원이 부담하는 원천 징수액은 우리가 뭘로 처리를 하기로 했었죠? 세금과 공과금이 아니라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7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판매비와 관리비를 체크해서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의 금액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복리후생비, 통신비, 임차료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금액들을 다 더해주시면 답은 1번 41만 원이 나오겠죠. 73번 손익계산서상의 계정 과목 중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자, 여기에서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 3번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고 나머지 1번, 2번, 4번 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는 영업과 관련된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4번째 유형은 순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에 관련된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유형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손익계산서의 구조.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여기까지 아시면 여기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두 번째, 순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구하는 방법. 순매출액이란 우리 총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의 금액을 뺀 것을 말하고, 매출 원가는 상품 T계정을 그려 해당 금액을 T계정에 대입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4번 다음 중 매출 원가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여기서 답은 2번이죠. 상품 T계정을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상품 T계정의 기초 상품 재고액, 그 밑에 단기 순매입액,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통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된다. 1번 상품 매입 운반비는 이 단기 순매입액을 계산할 때 여기에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되고, 그 다음 매입 환출 및 애누리도 마찬가지로 단기 순매입을 계산을 할 때 여기에 포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상품 외상 매입액도 마찬가지로 단기 순매입액에 계산을 할 때 포함이 되네요. 자, 그러면 매출 환입 및 애누리는 매출액을 구할 때, 순매출액을 구할 때 계산이 되는 부분이라 매출 원가의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75번 기초상품 재고액이 530만원, 기말상품 재고액이 760만원, 단기상품 매입액이 6,700만원, 매출 총이익이 470만원이면 상품 매출액은 얼마인가?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기억하셔야 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품 T계정을 그려서 기초 상품 재고액, 단기 순매입액, 기말 상품 재고액, 매출 원가, 그래서 이 금액이 여기로 반영이 되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금액들을 하나씩 적어 볼게요. 먼저 기초상품 재고액을 530만 원으로 줬네요. 530만 원, 기말이 760만 원, 단기 상품 매입액이 6,700만 원인데, 자, 이렇게 단기 상품 매입액이라고 주면 이게 단기 순 매입액인지 아니면 총 매입액인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금액 말고 다른 어떠한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런 계정 과목을 주지 않았다면 그냥 이 금액이 순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겠네요. 매출 원가는 6,470만 원이죠. 자, 그러면 매출 원가가 구해져서 여기로 갔으니까 이 시계도 6,470만 원으로 대입을 해주시고, 매출 총이익이 470만 원이 나왔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순매출액도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 금액은 6,940만 원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6,940만 원입니다. 76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럼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떤 식? 매출액
이 매출액에서 매출액은 순매출액이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죠.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자, 그러면 순매출액을 먼저 구해볼게요. 순매출액은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애누리를 뺀 금액들을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빼기 150만 원 빼기 150만 원. 자, 그러면 9,70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 매출 원가는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이 금액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7천만 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을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겠죠. 9,700만 원에서 7천만 원을 빼시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700만 원이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77번 다음 자료에 의해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위와 동일한 문제로 매출 총이익을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순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자, 그러면 주어진 건 먼저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순매출액을 구할 거면 여러분들이 매출액과 매출 땡땡땡, 매출 애누리 이런 금액들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매출액을 한번 찾아보니 단기 상품 매출액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러면 1,600만 원 빼기 그리고 매출 애누리 나와 있는 이 금액을 여기에 적어서 빼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순매출액은 금액이 1,525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금액은 매출 원가인데 위의 문제와 다르게 우리가 매출 원가를 딱 주어져 있지는 않죠. 그러면 상품 티계정을 그려서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티계정을 그려서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기초 먼저. 기초 상품 재고액은 600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위치는 단기 순매입액. 자, 그러면 단기 순매입액을 적을 건데 이 금액을 적으실 때도 매입액에다가 매입 땡땡땡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빼주시고 그리고 여기 항목과 같이 매입 재비용, 즉 매입할 때 추가적으로 든 돈이 있으면 얘는 더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단기 상품 매입액 710만 원 더하기 25만 원 매입 재비용이죠. 그 다음 빼기 매입 땡땡땡을 빼주셔야 돼요. 요거 66만 원은 669만 원이죠. 자, 그 다음 기말상품 재고액을 줬으니 여기에 적으시면 되겠죠. 310만 원. 자, 그러면 우리가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같아야 된다는 대차평균의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 금액들을 계산을 하면 여기에 매출 원가가 959만 원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금액을 구했으니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1,525만 원에서 959만 원을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요거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566만 원. 답은 1번이 되겠죠. 15번째 문제 유형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익계산서에 이어 구조를 보겠습니다.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빼면 소득세 차감전 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소득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생각이 안 나면 이것도 프로그램에서 검색해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8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의 이제 구조 중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그 영업이익이 계산되기 전까지의 항목들이고 그 영업이익 이후에 적혀져 있는 항목은 영업이익을 계산하는데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1번 단기매매증권을 장부가액보다 낮게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금액. 자, 여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다음은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죠. 자,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영업 외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금액. 자, 우리가 돈 빌리고 이자 내면 이자 비용이라고 계정 과목을 쓰죠.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로 영업 외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3번 판매 촉진 목적으로 광고 홍보 선전 등을 위해 지급한 금액. 자, 우리는 이 금액을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고 이 광고 선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4번도 볼게요. 유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금액. 자, 마찬가지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겠죠. 이것도 영업 외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79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영업이익을 계산할 거면 여러분이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첫 번째 순매출액, 두 번째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여기에서 판관비를 빼시면 영업이익이 계산이 되겠죠. 자, 해당하는 금액을 대입해 볼게요. 일단 순매출액 그리고 매출 원가 안 알려줬죠? 매출 총이익을 알려줬네요. 그러면 여기 금액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120만 원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제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어떤 금액들인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판관비는 우리 복리후생비, 급여 그리고 대손상각비 등이 있겠네요. 그러면 이 금액들을 더한 금액을 판관비 금액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판관비는 34만 원. 자, 그러면 120에서 34만 원을 빼면 답은 86만 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80번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래는 위와 동일한 문제이니 바로 풀어볼게요. 1번 영업부 직원의 야근 식대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회식을 했으니 복리후생비 그래서 판관비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배송비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판매하고 배송비 지급하면 우리 운반비라고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거래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광고용 전단지 인쇄대금 3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줬다. 자, 광고용 전단지면 광고 선전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판관비입니다. 마지막 주식회사 소망상사에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자를 지급하면 우리가 이자 비용이죠. 그럼 이자 비용은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렇죠. 영업 외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4번이죠. 왜?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 다음에 나오는 계산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1번 다음 중 회사의 단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자, 단기순이익을 증가를 시키려면 수익 항목이 있어야 되겠죠. 1번 회사의 화장실 거울이 파손되어 교체하다. 수익이 없죠? 직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하다. 복리후생비로 돈이 나간 거죠. 자, 그 다음 명절이 되어 선물 세트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나눠주었다. 마찬가지로 접대비로 돈이 나간 거네요. 4번 보통예금에 결산이자가 발생하여 입금되었다. 돈 들어왔죠. 4번 답은 4번입니다. 16번째 유형은 결산의 개념 및 절차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말수정 분기의 항목들을 기억하고 분기할 줄 아신다면 풀 수 있는 유형들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2번 차기 회계연도로 잔액이 2월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자, 이렇게 다음 연도로 2월되지 않은 계정 과목을 찾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찾으시면 돼요. 첫 번째 수익, 두 번째 비용. 자산부채 자본은 2월이 되고 수익 비용은 2월이 안 되죠. 그래서 2번 소모품 B. 소모품 B는 비용이기 때문에 2월이 되지 않습니다. 자, 83번 다음 거래에 대한 결산 시 A, B의 회계 처리로 맞는 것은 자, A. 단기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사무실 임차료 40만 원. B. 단기에 지급된 비용 중 차기로 2월되는 보험료 10만 원. 자, 그러면 A와 B를 각각 회계 처리를 해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단기에 발생, 즉 올해의 임차료, 올해에 해당하는 이제 임차료인데 요게 아직 지급이 안 됐대요. 그럴 때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었죠? 아직 안 했다고 우리 비용 처리 안 하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임차료라고 차변에 써 주셔야 되겠죠. 대변에는
돈이 나갔으면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이라고 썼겠지만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으니 그럴 때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써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단기에 지급이 된 비용이래요. 즉 올해 돈이 나간 거죠. 근데 이게 올해 게 아니라 차기로 2월, 즉 내년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기에 돈이 나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돈 나갔네, 대변에 현금, 그리고 요거 보험료인데 차변에 보험료, 이렇게 회계 처리를 기준에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이 분계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놨는데 결산할 때 알고 보니 이게 내년 거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의 지금 결산할 때 하는 기말수정 분계는 대변의 보험료 라고 해서 이 보험료라고 썼던 걸 취소, 한계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 차변에는 우리가 이거 내년 거 미리 낸 비용이야 라고 할 때 쓰는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차변에 써서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을 때는 차변의 임자료, 대변의 미지급 비용,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 라고 돼 있는 문제를 찾으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자, 84번. 단기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 임차료는 2만 원이고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임차료는 12만 원인 경우 단기에 지급한 임차료는 얼마인가? 단 전기 2월 미지급 임차료는 없음. 문제에서 실제로 올해 지급한 임차료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각각의 항목을 한번 분계로 쪼개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 임차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계로 생각을 해보면 발생하게 된 계기가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 임차료. 원래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쓰는데 임차료라 미지급 임차료라고 쓴 거겠죠. 이렇게 돼서 미지급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이 2만 원이 발생을 한 거겠죠. 이거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올해 임차료가 2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주지 않아서 이렇게 미지급 임차료로 기재를 해놓은 거겠죠. 적어놓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계상이 되는 임차료는 12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임차료라고 적혀있는 총 금액이 12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12만 원 중에 2만 원은 임차료인데 아직 지급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지급한 임차료는 얼마이겠어요? 그쵸? 12만 원에서 2만 원을 뺀 10만 원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85번. 아래의 결산회계 처리가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도 아래의 이 내용을 분계를 해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결산 과정에서 당초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를 했던 현금 부족액 100만 원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아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를 하였다. 지금 이 거래를 분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당초에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했던 금액을 이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현금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니 우리는 장부에 있는 현금을 마이너스, 즉 대변의 현금 그리고 차변의 현금 과부족 기준에 발견했으니 이렇게 써준 상태였겠죠. 지금 결산이니까 이 현금 과부족을 이렇게 대변의 임시계정 과목을 없애줘야 되니 써서 상계 처리해주고, 그리고 차변의 잡손실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한 상황이겠죠. 이렇게 보면 지금 요렇게 상계 처리에 대해서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분계는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이렇게 결산할 때 남게 되는데 현금이 대변에 적혀서 자산이 감소했죠. 그래서 자산 감소, 그리고 잡손실은 비용인데 비용이 증가했으니 비용 증가. 비용이 증가하면 같이 세트로 이익은 감소하겠죠. 왜?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니까. 그래서 문항에서 자산 감소, 이익 감소를 찾으시면 답은 4번이겠죠. 86번. 단기에 발생한 비용 중 차기분을 이연하는 이유로 올바른 것은? 이연한다는 건 이제 내년으로 넘긴다는 뜻인데 올해 발생을 했는데 내년으로 넘긴다는 것은 수익과 비용의 대응의 원칙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유형인 17번째 유형, 오류분계입니다. 이 유형은 분계를 잘못했을 때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유형을 푸실 땐 잘못된 분계와 올바른 분계를 적어보시고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87번.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대변의 상품 매출 계정으로 분기를 하였다. 이로 인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계약금을 받으면 상품 매출이 아니라 우리는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잘못된 분계와 올바른 분계를 생각을 해볼게요. 잘못된 분계, 이 문제에서 했다고 하는 분계는 현금 받고 상품 매출로 처리했다. 그러면 이런 분계를 한 거겠죠. 자, 하지만 올바른 분계는 뭐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쓰여야 했는데 이게 안 쓰인 거니까 부채가 과소계상, 즉 적게 적힌 거겠죠. 자, 그 다음 원래 상품 매출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 적힌 거니까 상품 매출은 수익이죠. 수익이 과대계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목을 한번 볼게요. 부채가 과소계상, 수익이 과대계상. 답은 4번이겠죠. 88번. 다음 중 아래의 빈칸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선급 비용이 기억되었다면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미수수익이 니은되었다면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자, 즉 이 문제에서는 선급 비용과 당기순이익, 미수수익과 당기순이익 간의 관계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선급 비용과 미수수익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주로 선급 비용은 먼저 지급한 비용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기말 결산의 회계 처리를 할 때 기중에 회계 처리되었던 어떠한 비용 계정 과목들을 감소를 시켜주면서 이거 내년 거야 차변의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죠. 이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발생을 했다는 건 비용을 감소하는 회계 처리가 발생을 했다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로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아직 못 받은 수익이라는 뜻인데 이 계정 과목이 발생을 할 때는 올해 발생한 수익인데 아직 못 받았어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니 대변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차변에 미수수익 이렇게 분기가 되는 거래들이 발생할 때 사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비용 이렇게 이 분계가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비용이 감소했으니까 이익이 과대계상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수익이라고 하는 분계로 인해 당기순 이익은 과대계상이 되겠죠. 왜?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니까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문제에서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됐다. 즉 과대계상될 거면 선급비용이 원래 금액보다 과대계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이 되려면 미수수익이 과대계상이 돼야 수익이 과대계상이 돼서 이익도 과대계상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과대계상입니다. 89번. 결산 시 미수이자에 대한 분계를 누락한 경우 기말재무제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미수이자에 대한 분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미수이자라고 하는 건 아직 못 받은 이자라는 뜻인데 올해 거긴 올해 건데 즉 단기 건데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래도 우리는 회계상 발생주의니까 올해의 이자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돼요. 자, 이자 수익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자 수익은 발생했다고 적어줘야 되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 즉 수익이 발생했다. 수익 증가겠죠? 자, 그 다음 차변에 돈으로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 쓰셨겠지만 못 받았으니까 미수수익이라고 쓰시겠죠? 자, 그러면 이 미수수익은 자산이죠. 이 분계를 지금 문제에서 누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누락을 하게 되면 자산이 적혀야 되는데 안 적혔으니까 과소계상이 되겠고 그리고 이자가 적혀야 되는데 안 적혔으니까 수익도 과소계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산이 과소됐다, 수익이 과소됐다 중에 하나가 있으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자산이 과소계상됐다 라고 나와 있으니 답은 3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90번.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 산출이 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즉 우리가 지금 5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순이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계산을 해놨는데 뭔가 분계가 빠져있던 거죠. 그 빠진 분계가 여기 밑에 있는 이자 미소분, 임차료 미지급분이고요. 수정된 당기순이익, 올바른 당기순이익은 얼마이냐 이걸 물어본 건데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가 수익과 비용이죠. 자, 그럼 이 분계들이 수익과 비용에 어떤 이제 영향들이 있는지 분계를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이자 미수분이라고 하는 이 거래를 분계를 해본다면 이자가 발생했는데 아직 못 받은 거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의 미수 수익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올바르게 회계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자 수익이 6만 원인데 이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 즉 수익이 증가한 거니까 당기순이익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즉 50만 원에 6만 원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임차료 미지급분은 올해 발생한 임차료인데 아직 지급을 안 했다는 거죠. 지급을 안 해도 발생주이니까 우리는 임차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비용 발생으로 차변에 적어 주셔야 합니다. 임차료 8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분계를 했을 때는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죠. 자,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50만 원에 6만 원을 더하고 8만 원을 빼면 올바른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50만 원에 6만 원을 더하고 8만 원을 빼면 답은 48만 원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